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오늘 권혁준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특히 2030 세대 사이에서 저소비 생활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가진 물건이 다를 때까지 사용하거나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물가 상승 등의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 저소비 트렌드 현상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는 이제 양극화 현상 때문에 젊은 소비층들이 좀 아끼고 있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두 번째는 일단 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 투자 많이 하시거든요. 투자에 다 자금을 그렇죠. 넣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아껴서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쭉 계세요. 그래서 아끼시는 분들 보면 목표가 항상 있거든요. 아껴야 되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 이제는 자산을 위해서 아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투자의 붐이 불수록 이런 현상들은 좀 일어나는 편입니다. 한때 욜로 시대도 있었습니다만 선택과 집중해서 현명하게 소비하는 습관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장 핫한 경제 분야 이슈를 알아봅니다. 생생 키워드,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셧다운. 사상 최장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업무 중단 사태가 종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에 뉴욕 증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셧다운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일단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이제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오바마 케어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복지 정책에 대한 반감이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40일 넘게 될지는 이거는 정말 최장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셧다운이 뭐냐면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멈추는 거죠. 예산안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복지 예산이라든지 정부가 써야 될 돈을 사실상 일단 멈추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멈췄다. 그러면 이제는 복지 예산이 만약에 들어갈 곳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저소득층 식료품 구입비 이런 것도 사실 지급이 안 됐거든요. 또 공무원도 월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셧다운이 경제 전반에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상원에서는 이 수정안이 이제는 통과가 됐고 이제는 현지 시간으로 12일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뭐 이번 새벽이겠죠, 우리 시간으로. 그러면 이제는 하원에서도 이제는 투표를 거쳐서 이제는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고 왜냐하면 공화당 다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임시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지금 종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법안 통과부터 보면은 이제는 이르면 12일이죠. 하원 표결 승인 예정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고 발효 이제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셧다운이 이제 종료가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순서대로 되는데 사실 굉장히 좀 피해가 컸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피해가 큰 만큼 셧다운의 종료 시그널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이나 뭐 정말 이제 경제계에 좀 훈풍이 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 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은 선반영하죠. 이미 이거는 반영이 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뭐 뉴욕 장이라든지 오늘 장에서는 이 셧다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은 이젠 다 반영돼서 그렇게 영향은 미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요. 확실히 그런데 셧다운 종료 얘기가 나왔을 땐 기술주가 확실히 반등했던 그런 것들은 이제 눈에 보였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10월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AI 거품론 우려를 재점화시켰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AI 거품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요즘 참 안 좋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몇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젠 이 AI 거품론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좀 수그러질 것 같으면서도 다시 또 AI 거품론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는 금리
인하가 될까 동결이 될까? 지금 상황으로는 뭐 동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시그널이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눌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가 다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AI 거품론은 계속 현재 진행형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TSMC 같은 매출,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에 이제는 블랙웰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대만 기업이고. 그다음에 이제는 파운드리 회사기도 하죠. 말 그대로 공장이에요. 엔비디아가 의뢰를 하면은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공장인데 여기 이제는 매출의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게 나오는 거죠. 네. 실제 이번에 봤더니 지난달 매출이 우리 돈으로 17조 원 기록을 했습니다. TSMC가요. 사상 최대의 매출을 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뭐 AI 잘 되나 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매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10월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9% 증가된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는데요. 이게 전달 성장률 31.4%에 못 미치는 거죠. 성장률로 본다 그러면 20개월 만에 최저 성장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AI에 대한 이제 거품론이 다시 한번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 AI의 그 거품론의 그 기전은 그래요. 이게 AI는 성공한다, AI는 더 확산된다. 이거는 누구나 네.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투자 대비 얼마나 이제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느냐. 지금의 이제 거품론의 기전은 그거죠. 투자 대비 성과가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사실 AI 거품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게 만약에 정말로 AI 거품론이 더 확산이 되고 특히 엔비디아의 이제 매출이 둔화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출의 30%가 HBM인데 이 네. HBM은 전량 엔비디아로 납품을 맞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매출이 떨어지고 AI 거품론이 실제 발화가 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SK하이닉스의 이제는 당연히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동안 계속 올랐던 이 기대감에 계속 올랐던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는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좀 비투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윳돈 가지고 투자해서 사실상 네. 뭐 이익 나오면 좋은 거고 손해 나와도 여윳돈이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하지만 빚 내서 투자 들어가면은 뭐 정말은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AI 거품론,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낙관론 서로 부딪히고 있지만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기를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주가 상승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은 계속되는 가운데 AI 거품론 이야기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헤지펀드 투자자죠. 마이클 버리가 인공지능 관련주에 사상 최대 규모의 하락 베팅을 걸었다는 점, 이 점이 참 화제가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뉴욕 시장이 크게 이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는 떨어진 이유가 마이클 버리라는 사람이 이게 대표적인 사실 숏을 걸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매도 쪽에 한마디로 하락 쪽에 베팅을 했던 최근에 분인데 그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죠. 금융위기 때가 유명해져서 이분이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폭락한다. 이거를 이제는 본인의 계산하에 미리 이제 숏을 천 거죠. 그러니까 2008년도 말씀하시는 네, 거죠? 2008년도죠. 네. 금융위기 때. 그래서 유명해진 사람인데 지금 마이클 버리가 최근에 이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빅테크에 이제 속고 있다. 떨어져야 되는데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제는 상승하고 있는 것은 빅테크 기업들이 소비자, 그 다음에 투자자를 속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본인은 숏을 쳤습니다. 본인은 네. 일단 공매도 관점에서 일단 주가가 하락해야지만 일단 수익을 보는 상품에 이제는 전량 이제 투입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꽤 크게 투자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떨어져야 돼요. 일단 그런데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손해를 꽤 입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이클 버리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일단 기업들이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이유가 하나가 감가상각에 대해서 과소계상을 하고 있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물건이 있으면 시간이 갈수록 뭐가 되죠? 이제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감가상각이 일어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가 고성능 블랙웰을 출시를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블랙웰 칩은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계속 좋은 게 신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교체 수기가 빨라져야 되는데 원래 교체 수기가 2년과 3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이 교체 수기를 2년, 3년이 아니라 5년, 6년 길게 잡았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감가상각이 덜 일어나겠죠. 비용이 덜 계산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상 장부를 속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표를 보시면 나오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컴퓨터 장비 내구 연한, 한마디로 이제 어느 정도 쓸 수 있느냐, 네. 이렇게 이제는 보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뭐 메타, 6년, 6년, 5년 이렇게 이제는 나오고 있는데, 실제 이제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클 버리는 이거 이제는 속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2년과 3년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속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빅테크의 GPU 수명 조작은 사기다라고 하면서 이게 제대로 이제는 재무제표에 잡혀야 된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과소계상된다는 얘기는 사실상 비용이 덜 빠진다는 얘기고요. 비용이 덜 빠지니까 당연히 이윤이 늘어나는 착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잡으면 결국에는 이런 빅테크 기업의 허상, 한마디로 거품이 빠질 거다. 그럼 주가는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이클 버리가 계속적으로 SNS를 통해서 알리는 거죠. 시장에서 그걸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주가가 폭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근데 현재 상황의 스코어만 본다 그러면, 결과만 본다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 마이클 버리는 아마 크게 손해를 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물론 한창 최고점 대비해서 조금 엔비디아라든지 팔란티어가 좀 영향을 받고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숏을 언제 했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숏을 걸었던 날은 제가 SNS를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거의 한 10월 말 같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 주가 추이를 본다 그래도 일단은 손해를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계속 마이클 버리가 계속 SNS상에서 열을 내는 이유가 그런 이유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마이클 버리가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해서 유명해진 인물이긴 합니다만, 이분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팔란티어가 1조 2천억 원 규모고요. 엔비디아가 약 2,600억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본인이 크게 물렸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그렇게 시장 분위기를 주도해가는 거 아니냐 하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물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떨어져야지만 수익을 보는데 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손해를 봤을 텐데, 그러다 보니 계속적으로 본인의 SNS 언론을 통해서 이제 매도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의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정말로 이제 주식의 고수들, 그 다음에 정말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도요, 시장의 예측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증권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도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7,500선까지 간다, 또 어떤 데는 4,500선이 간다,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막 7,500선 간대, 이런 거 보고서 보고 또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치의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주식시장이고,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자기 돈, 여유돈 가지고 하시는 게 중요하지, 이게 뭐 7,500선 간다고 해서 레버리지 끌어당겨 갖고 빚 줘 갖고 투자하시면은 그거는 절대 옳은 현상이 아니다. 지금 너무 과하게 과열되고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네. 아무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종료가 임박해 오면서 코스피도 날개를 다는 듯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불을 지핀 게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죠. 네, 그렇죠. 이제 지금 1차와 2차 상법 개정 끝났죠. 그러면은 이제는 나머지 코스피의 훈풍, 호재로서 남아있는 게 이제 3차 상법 개정입니다. 이 자사주 소각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내년도에 이제는 세법 개정 안에 들어있는 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입니다. 처음에 이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정부가 꺼내 들었을 때 이 문제가 좀 됐던 게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봤더니 이게 35%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높다는 거죠. 이게 지방소득세까지 하면은 38.5% 아닙니까? 그럼 이게 너무 높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냐? 그럼 누가 이거를 뭐 배당을 하겠냐? 너무 높은데.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낮춰주자. 왜냐하면 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45%거든요. 그러면 49.5%죠. 10% 더하면 그러면 49.5%와 배당 분리과세의 38.4%, 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좀 낮춰주자. 분리과세에 대한 세율을. 그래서 25%로 이제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확정된 네.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35%를 25%로 이제는 최고 세율을 낮추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배당 소득이잖아요. 그러면 대주주라든지 정말로 이게 큰 고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장에 물건을 내놓지 않고 배당을 받겠죠. 배당. 네. 예, 배당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물량이 시장에 안 풀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주가가 더 떠받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배당에 대한 25% 최고세율을 낮추는 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분리과세 최고세율 아마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주주들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됨에 따라서 이들이 배당을 확대할 경우 그럼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어떤 약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표적인 낙수 효과죠. 일단 뭐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라든지 이제는 크게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는 양도소득세가 그 전까지 계산해 보면 차라리 파는 게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으니까 파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예가 있어서 항상 이제는 팔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최고 세율을 낮춰준다. 그러니까 세금이 적어진다 그러면 차라리 배당받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봐서 당연히 이제는 뭐 시장에서는 물량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주식이 떨어지지 않을 텐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35%에서 25%로 내려주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주는 거죠. 그 세수가 줄어드는 게 한 1,700억 원에서 한 1,900억 원 정도 세수가 이제 줄어든다라고 이제는 보고 있어요. 정부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주는 거잖아요.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정부 입장에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판이 많아요. 결국에는 이런 부자 감세, 한마디로 이제는 배당 소득세를 받는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배당 소득세를 낸다는 얘기는 실제 일반 투자자들은 왜냐하면 아시겠지만은 이 50억 원 양도소득세잖아요. 이게. 50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고 배당소득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물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사실 이게 부자 감세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낙수 효과 아니겠느냐. 물론 세수가 줄어들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은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대주주들이 물량을 안 품으로써 주식이 오히려 떠받쳐지고 그럼 일반 투자자들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이 하락하지 않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과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줄지 그거는 뭐 지켜보자 되겠지만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일단 25% 최고세율 낮춰주는 거는 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 연말이 되면서 아까도 잠깐 짚어주셨습니다만 내년 코스피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4,500포인트에서 7,500포인트까지 제각각인데요.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범위가 넓어졌나요? 일단 뭐 증권사 보고서는 참고용이지 믿으면 안 된다. 참고로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작년 이맘때요. 이런 증권사의 보고서를 보면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겠죠. 목표 코스피 지수를 2,800선 이랬어요. 계엄 이후라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2,800선, 2,900선 요렇게 뭐 많으면 3,500 뭐 요렇게 봤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4,000피가 넘어갔잖아요. 맞습니다.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증권사에서 나오는 이런 내년도 코스피 상단 전망치 이거 나온다고 해서 이게 꼭 그대로 간다는 건 아니다라는 걸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많은 증권사들이 크게 이제는 코스피 상단을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봐도 일단 4,000피는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거다. 뭐 KB증권 같은 경우는 7,500선까지도 내다보고 있는데 이런 논리는 그렇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이제는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유동성이 풀릴 거고 유동성이 풀리면 주식을 이제 떠받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는 뭐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항상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요. 일단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나오는 리서치 보고서들은 일단 이걸 보셔야 돼요. 매크로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정말로 금리가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인하 시기로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분위기는 물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로 가는 건 맞는데, 일단 정말로 그렇게 될지는 한치 앞도 모르는 거고, 또 한 가지 애널리스트의 성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이 있고 약간 낙관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편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증권사라도 지금 보시면 어떤 데는 7,500, 어떤 데는 4,50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5,000. 그래서 편차가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지, 이거를 고지고대로 확신해 갖고 7,500선 간대. 내가 투자해야지. 빚내서 투자해야지. 1년 동안 내가 한번 고난의 시기를 겪으면서 투자를 크게 한번 해봐야지. 이러시면은 이제 큰 코 다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어쨌든 코스피를 부흥시키는 전략,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그래도 지배적인 것 같은데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정부가 특히 정부의 금융수장들이 앞에 나서서 언론에 나서서 뭐 몇 포인트 간다, 충분히 5,000피 갈 수 있다,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갈 수도 있고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과거와 다르죠. 과거에는 절대 금융수장들이 언론에서 몇 편집이 간다, 주식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지금은 정부 수장들이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은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도 이거에 혹해갖고 또 투자를 하시는 네.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항상 보셔야 되는 게, 뭐 정부가 보증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떨어지면 그걸 뭐 대신 갚아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정말 5,000피도 갈 수 있겠지만, 분위기상으로는 뭐 정책 모멘텀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갈 수는 있겠지만은, 떨어지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항상 하셔야 되고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 그다음에 초보 투자자들은 지금 상승을 그럽니다.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하락을 아마 경험을 못 하셨던 분들이 많으세요. 계속 올랐으니까 지수가. 그래서 이게 나의 실력인가 봐라고 이제 착각을 하신다는 거죠. 네. 절대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신 다음에 본인이 판단하에서 본인이 투자를 하시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고, 투자는 남을 원망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투자는 본인의 판단하에서 들어가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조적인 저평가를 깨고 반도체와 AI 정책 기대감에 맞물려서 산타 랠리까지 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을 털고 갈지 시장의 예측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생산적 금융. 은행권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서 생산적 포용 금융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간 총 50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될 예정인데요. 평론가님, 우선 이 생산적 금융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생산적 금융, 그 다음에 반대로 보면 비생산적 금융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비생산적 금융은 뭘까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생산적 금융이 이제 떠오르실 겁니다. 대표적인 비생산적 금융이 뭘까요? 그냥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겠죠. 그냥 빚져갖고 레버리지 대출 받아서 부동산에 이제는 넣어놓는 거겠죠. 우리나라 대부분이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많이 있죠. 하시죠. 네.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런 쪽에 혈안을 올렸어요. 왜? 이자 수익이 솔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생산적 금융에 조금 힘을 쏟아라. 그게 뭡니겠습니까? 그 반대예요. 제조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는 은행들이 나서서 이제 투자금을 늘리든지 대출을 해줘라는 거죠. 그럼 이제 소상공인이나 제조업 기업들은 이런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 낮은 이 비용을 가지고 일단 우리나라의 제조에 또 부흥도 이룰 수 있고 고용도 일으킬 수 있고요. 고용이 일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GDP에 대한 생산적인 어떤 효율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 생산적 금융에 더 힘을 쏟아. 한마디로 제조업과 소상공인 경제 활력을 줄 수 있는 쪽에 낮은 이자로 자금을 공급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은행들이 이런 어떤 정부의 요구에 따라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은행들이 너무 쉽게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은 이자 그렇죠. 수익으로. 네. 본인이 제가 만약에 은행이라 그러면 가장 쉽게 돈 버는 방법은 그냥 빌려주는 걸 겁니다. 맞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그냥 빌려주고
여기서 알아서 생산을 해서 나한테 이자를 주는 거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그렇게 쉽게 돈을 벌면 정말로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돈을 얻어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분들이 네. 바로 소상공인,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죠. 이런 쪽에 돈 구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너무 그동안 은행들이 이런 이자 수입에만 너무 몰두했다. 그래서 저는 올바른 정부의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계속적으로 우리나라 금융기업들이 특히 은행들이 이런 생산적 금융에 좀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5대 금융그룹이 향후 5년간 총 500조 원 이상을 생산적 금융에 투입하기로 하면서 정책 부흥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의 기업 대출 연체 부담이 이미 누적된 상황에서 생산적 금융 확대가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은행들의 논리예요. 은행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좋습니다. 생산적 금융에 더 많은 힘을 쏟겠습니다. 다만 이분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무슨 얘기냐. 소상공인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요즘에 소상공인이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체율이 더 높아지는 부분이 나오겠죠. 지금 이제 프로젝트 추진 규모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73조 원, 뭐 하나그룹은 84조 원 이러면서 점점 한 100조 원 정도예요. 그래서 총 합산하면 한 500조 원 정도가 네. 이제는 이런 생산적 금융 전환 프로젝트로 이제 자금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놓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생산적 금융에 돈을 내놓다 보니 이런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돈을 못 갚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연체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은행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라든지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는 4대 금융그룹의 3분기 말 주요 이제는 여신을 봤습니다. 연체 한 1에서 3개월 요 사이인데 3개월 미만짜리 봤더니 한 18조 원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증가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3개월 이상의 연체를 가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고정이하 여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게 17.8% 급증했다라고 이제는 은행들은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는 이렇게 연체가 많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건전성 신경 써야 되겠죠. 네. 근데 이 증가폭은 은행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저는 증가폭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군요. 물론 뭐 해석하기에 다르겠지만 은행들이 충분히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조금 아이러닉한 게 그 은행들의 복지,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뭐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됐죠. 네. 뭐 퇴직금, 보너스부터 시작해서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거든요. 네. 우리가 일반 아마 서민들이 보기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실 이런 비용들, 특히 자사 직원에 대한 저리 대출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뭐 지금 생산적 금융의 건전성 때문에 조금 두렵다, 어렵다 이런 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더더욱더 정부가 말하고 있는 이런 생산적 금융에 좀 더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특정 산업 기업군에 자금이 집중되면 견실한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을 텐데요. 또 생산적 금융 확대 경쟁이 구조조정을 지연시켜서 부실한 기업, 일명 좀비 기업을 연명시킨다면 좀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되죠. 그래서 이제 생산적 금융에 돈이 이제는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일단 한쪽에 쏠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네. 딱 쏠릴 수 있는 부분이 AI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창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마 창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AI와 관련돼서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은행들은 돈 빌려줍니다. 왜? 지금의 솔직하네요. 트렌드니까. 네. 그런데 AI와 관련되지 않아요. 그런데 연구기간이 꽤 걸리고 사실 은행들이 보기에 약간 미심쩍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이 안 나오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제 쏠려가는 네.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선별 작업을 통해서 이제 은행들이 조금 나서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런 현상들은 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은행들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AI가 아니더라도 일단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고용을 많이 일으키는 쪽이라면
좀 폭넓게 대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이제는 문제는 이제는 신용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약간 영세한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 은행에 가서 대출해달라고 하면 이게 잘 안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들도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기업들 보면은 이런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 네. 한마디로 우리가 그 이자를 못 갚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업비용 가지고 영업이익이 나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을 우리가 보통 좀비 기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영업이익으로 뭐 이자도 못 갚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3년이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는 한계 기업, 좀비 기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은행의 몫입니다. 그런 좀비 기업을 잘 걸러내야죠. 그래서 잘 걸러내서 일단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 그러면 생산적 이런 금융에 힘을 쓰되 이렇게 좀 은행들이 선별적인 작업을 통해서 될 곳에 그 다음에 정말 구조조정이 늦춰지지 않는 선에서는 좀 더 폭넓게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국 지금 우리나라의 투자 방향이 부동산과 수도권에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는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이 초점이 맞춰져서 대규모 정책 지원과 자금 공급이 앞으로 이 생산적 금융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고액 체납자의 명품. 국세청이 지난달 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조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합동 수색했습니다. 상당한 현금 뭉치와 명품 등이 발각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자료 화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 이제 주황색, 오렌지색 박스. 유명한 명품 브랜드 박스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언론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오렌지 박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진짜 무슨 오렌지 담아둔 박스인 줄 잘 아시는 거죠. 그렇지 네. 않고 저기 보시면 색깔 똑같죠. 명품의 그 브랜드의 박스입니다. 거기에 이제 수많은 명품들이 저렇게 이제는 뭐 H사의 뭐 가방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미화라든지 금이라든지 고급 시계라든지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금을 탈루했던 이런 어떤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열어봤더니 가방을 열어봤더니 저렇게 현금 뭉치 5만 원짜리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저기 있네요. 저렇게 쌓아두고도 갚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돌려서 본인들은 이제 피해가는 부분, 이런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점점 더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세청이 지난달 서울시 이런 7개 지자체와 함께 일시에 이제 급습을 해갖고 이런 것들이 찾아냈다라고 하면서 18억 원을 이제 압류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대부분 현금 아니면은 가방이에요.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을 이제 압류를 한 것으로 이제 조사가 돼 있고, 그래서 올해 11월 달부터는 이제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고액 상습 체납자를 찾아가서 발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액 체납자들의 가택 수색 압류 소식은 종종 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과 압류가 과연 실제로 체납을 해결하고 또 성실한 납세 문화 확산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언론 환기용은 참 좋죠. 그러고 보면 많은 분들이 통쾌하다 이렇게 하실 텐데 실제 효과는 없죠. 네. 왜 그러냐면 결국 압류품 같은 경우는 공매로 처리되는데 공매 처리해봤자 얼마 안 돼요. 차라리 체납하시는 분들은 저거 안 찾아갑니다. 공매로 넘어가잖아요. 저 물건 안 찾아가요. 왜냐면 찾아가봤자 어차피 이게 담보물을 잡고 빨리 세금 내라. 세금 내면 저거 돌려줄게 이건데 세금을 체납하신 분들은 세금 체납한 게 저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거의 몇 배는 될 거야 아마. 세금 차라리 체납한 게. 명품을 내고 말겠다. 그렇죠. 그냥 안 찾아간다는 거죠. 네. 저거 그냥 니네가 알아서 갖고 가 이렇게 치부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저렇게 나오는 게 물론 안 한 보다 낫겠죠. 그 싹싹 긁어서 재산 이렇게 압류해갖고 세금 체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좋겠지만은 실제적인 지금 실효성을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실효성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정말로 세금 체납자들이 무서워하는 거
말 그대로 이제 외국에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출국 자체를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물론 연자제는 아니겠지만 이제 자녀분들에 대한 자금 출처 이런 것까지도 확실하게 한다 그러면 저는 조금 이런 것들이 세납 체납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참 세금 체납하시는 분들은 뭐 이미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고도의 고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이거든요. 네. 기망행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이제는 재산을 이제는 다른 명의로 해놓다든지 본인 이름으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체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그 연자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부분에 대한 자금 출처 부분 이게 하나의 겁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런 세금 체납을 계속적으로 좀 막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고액 체납자 단속이 매번 일회성 성과에 그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 지속적인 징수 효과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출국 금지, 자금 출처 확보 이런 게 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의 의지가 계속 중요해요. 네. 이게 지금 뭐 아시겠지만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 가동반이 이제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기동대가 한마디로 계속적으로 이제 상습 체납하시는 분들에 대한 재산 압류라든지 아니면 탈루 정황을 계속적으로 아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세청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가동반을 출범을 했고요. 아마 계속 이런 이슈들은 이제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특히 꼭 국세청만 그러진 않고요. 최근에 이제 각 부서의 이제 특사경들이 이런 그 세금 체납에 대해서 같이 나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해 보겠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일시적인 어떤 국민 여론을 이제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세금 체납하신 분들에 대한 압류 계속적으로 놔주고 그리고 제가 가장 원하는 거 권선징악입니다. 어떤 뜻이냐? 후속 보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됐다? 돼서 이렇게 돼버렸다더라.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패가망신했다더라. 네. 요거까지 나와줘야 세금 체납을 안 하실 텐데 대부분은 이게 이렇게 걸렸다. 요 네. 정도 순에서 거의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권선징악의 그 확실한 이야기, 스토리를 좀 언론에서 보도가 된다 그러면 아마 세금 체납이 좀 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세금을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정사회가 다른 게 공정사회가 아니라 이렇게 재산을 은닉하고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악성 체납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세 정의를 좀 확실히 구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해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주제는 위메프 결국 파산, 10만 피해자 구제율 0%입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 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의 결국 파산이 선고됐습니다. 이 파산에 이르게 된 핵심적 원인부터 짚어주실까요? 일단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있었잖아요. 사실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일단 그 위메프 같은 경우 뭐 팀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당시에 이제는 미정산 사태가 있었는데 정산을 해줘야 되죠. 누구한테? 그러니까 위메프나 아니면은 팀원을 통해서 물건을 판 소상공인에게 이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정산이 계속 미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 기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는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위메프, 팀원 합쳐서 우리가 팀메프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위메프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불거졌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한 거죠.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금이 없는 거 아니냐? 네. 이것부터 시작해서 신용에 대한 위험까지도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어려웠던 이유가 구조적으로 사실 전자상거래업 쪽이 경쟁이 너무 심화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 1인자였고요. 네이버가 2인자 이러면서 뭐 위메프라든지 팀원에 대한 이 경쟁력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을 거예요. 그때였거든요. 거의 출혈 경쟁을 벌였죠. 네, 그래서 치킨 게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좀 경쟁력이 약화된 이런 쪽은 이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그렇습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투자 환경이 좋으면
일단 투자를 받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 네. 우리가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투자 좀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회생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는 미정산 사태가 일어났을 때 투자를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전혀 안 한 거죠. 여기는 곧 망할 회사야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투자도 실패했던 부분, 이러면서 지금의 이제는 사태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피해자들 규모가 상당합니다. 물건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 그리고 돈을 지급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합하면 10만 8천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걸까요? 없죠. 파산했기 때문에. 일단 5,800억 원 정도 된다. 미정산 금액이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인원수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10만 8천 명이나 됩니다. 이게 엄청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구제율이 이제는 거의 제로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남아있는 재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가장 1순위가 있어요. 세금. 이게 가장 1순위입니다. 항상. 그 다음에 이제는 직원들의 월급. 네. 이거는 이제 채권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다 정산이 되고 남은 금액이 이제는 사실상 이런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건데 지금 순서에 보면은요 거의 없을 거라고 저 보고 있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죠. 파산 관제인 회사 남은 재산 현금화여서 채권자들에게 우선순위로 분배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임금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이걸 하고 나면은 사실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사실상 이제는 구제가 0%가 될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수의 이제는 이 10만 명이나 되는 분들이 재산산 손해가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다. 이제 파산 선고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이제 현실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작년 대규모 미정산 논란이 불거졌던 일명 TMF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티모는 새 주인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재 영업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티몬 같은 경우에는 기사회생했죠. 왜냐하면 네. 오아시스 마켓이라는 또 하나의 전자상거래 기업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인수를 할게라고 해서 사실상 이제 티몬 같은 경우는 좀 회생을 한 부분이 있는데 위메프는 인수할 기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파산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는 이 오아시스 마켓이 이제 티몬을 인수해서 새롭게 이제는 조금 이제 티몬을 다시 한번 재런칭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막히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결제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우리가 결제라고 보면 피지사라고 얘기하는데요. 페이먼트 게이트웨이라고 여러분 그 온라인상에서 카드를 이 결제를 할 때 팝업창이 하나 뜹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피지사거든요. 한마디로 이런 전자상거래 기업과 카드사와 이렇게 연결해 주는 회사예요. 이런 걸 우리가 피지사라고 얘기하는데 피지사들이 위메프라든지 티몬한테 되었잖아요. 네. 미정산 사태 일어나고 또 한 가지 이런 피지사들이 받아야 될 채권도 정부가 이거 다 할인해줘라 그래갖고 좀 이렇게 손해를 봤습니다. 맞습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티몬이 이제는 다시 한번 재개를 한다던데 그럼 우리가 그동안 손해받았던 거 그럼 물어주던지. 이러다 보니까 피지사들이 이런 오아시스 마켓에 대해서 이제 인수당한 티몬에 대해서 피지사 연결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결제가 안 되고 그러다가 런칭이 미뤄지게 되고 지금 그래서 조금 티몬이 지금 다시 한번 런칭하는데 좀 장애가 생기고 있고 오아시스 마켓 쪽에서는 좀 전향적으로 판단해 달라. 다시 한번 이게 재개가 돼야 그래야 피해도 방지할 수 있고 갚을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금융권에서는 그걸 이제 믿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위메프 파산과 티몬 영업 재개 연기를 보면 이커머스 업계에서 갈수록 생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위메프 사례가 다른 중소형 이커머스 기업들에게 어떤 경고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확실한 경고 신호를 줬고요. 일단 시장은 양강 구도입니다. 여러분 다 쓰실 텐데 첫 번째가 쿠팡이죠. 네. 쿠팡이 우리나라의 부동의 1위 전자상거래 기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이제 시장 규모로 본다 그러면 네이버 쇼핑이 한 2위 정도 랭킹되어 있거든요. 양강 구도로 지금 재편이 돼 있고 나머지 기업들이 사실상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 쿠팡과 네이버 잘 보십시오. 이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AI 기술을 잘 활용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자상거래 나머지 기업들은 AI를 활용하지 못하면 사실상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반증이 된 거예요.
그 AI 시스템이 왜 필요하냐? 쇼핑하는데 타겟을 정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40대 후반의 남성이 수요일 날 뭐를 많이 산대더라. 이게 AI를 통해서 다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물건을 미리 창고에 넣어놓고 시시적절하게 물건을 팔 겁니다. 이런 AI를 통해서 또한 물건도 잘 팔 수 있고,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AI를 통해서 또 분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시스템이 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자체 물류 배송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물량 투자했습니다. 네. 적자 보면서 우리나라의 물류센터 엄청 세웠잖아요. 네이버는 자체 물류가 없어요. 그런데 CJ 대한통운과 사실상 힘을 합쳤습니다. 지분 나누면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체 배송망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빠른 배송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체 물류망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갔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지금 다른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좀 힘들어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위메프 파산으로 대규모 판매 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아주 극심한 상황인데요. 피해자 단체인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는 사실상 법원 판결로서는 힘들거든요. 이번에 이제 항소한다고 얘기하는데 항소도 안 됐던 이유가 네. 회생 절차에 대한 이 항고장을 제출했는데 이 항소장에 대한 이 보증금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항고 보증금이 30억 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마련을 못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결국에는 이 항고장 제출도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파산까지 이제 오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런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은 정치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 대해서 이걸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정치권에서 이제 사실상 이미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했기 때문에 뭐 뾰족하게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앞으로의 이제 피해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구제책 재발방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예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나온다고 해서 위메프 사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제2의 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쿠팡과 네이버 중심의 양강 구도 속에서 이 위메프 파산으로 인한 이커머스 시장 전체의 구조 조정 불가피할까요? 네, 그렇죠. 이제 구조 조정은 제가 봐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3강까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세계죠. 신세계까지 해서 3강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에 본다 그러면 양강 구도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쿠팡과 네이버 쇼핑 요게 두 가지가 지금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시장의 전반이고, 물론 이제 신세계가 알리바바랑 이제 힘을 합쳤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과연 어떻게 치고 신세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잠재력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C커머스랑 우리나라의 또 K커머스가 또 합쳐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과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현재로 본다 그러면 일단 그 의외의 기업들은 네. 굉장히 살아남기 힘든 부분이라고 보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산업 기업이 합쳐질 겁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네이버와 마켓컬리 아시잖아요. 이게 힘을 합쳤거든요. 또.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몸집 불리기에 합병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몸집 불리기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적 환경을 가질 거고요. 아마 조만간 재밌는 현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기업과 기업이 힘을 서로 합치는, 그래서 우군 만들기로 아마 이런 어떤 방향성으로 이제 나아갈 거라고 이제는 시장은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세계와 알리가 손을 잡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쿠팡과 네이버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쿠팡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은데요. 쿠팡 김범석 의장이 한화 672억 상당의 보통주 200만 주를 미국 내 자선기금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나고 있는데 왜 미국의 기부를 택해서 논란을 일으켰을까요? 네, 세액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미국의 이 의장이요, 여러분, 김범석 의장은 미국 시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이제는 기부를 하게 되면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기부하면 공제를 0%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이제는 이걸 기부를 하면은 60% 정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에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본인 판단을 봤을 때는 미국에다가 기부하는 게 더 나았을 거다라고 이제는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쪽에 전액 이제 기부를 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됐죠. 왜냐하면 수익은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 이제는 사실 원래 시장에 나왔을 때 한국과 미국에 기부할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뜯어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 미국 쪽에 전량 또 기부했단 말이야. 세액 공제 때문에 그럴 거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